특별수사부를 축소하고 비위검찰에 대한 감찰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차 검찰개혁안이 발표됐습니다. 서울과 대구, 광주를 제외한 전국 특별수사부가 폐지되고 명칭은 반부패 수사부로 변경되며 법무부의 직접 감찰이 확대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오늘 5번째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여 혐의와 노트북의 행방에 대해서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번 주 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조국 장관 관련 의혹으로 충돌하고 있는 여야가 오늘 중앙지법 국감에서 조국 장관 동생 영장 기각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국감도 예정돼 있어 여야 간 대치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철도 노조의 파업이 오늘 오전 9시에 종료됐습니다. 대체 인력이 대거 투입되면서 출근길 대란은 피했지만 철도 노조는 임금 인상과 안전 인력 충원 등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다음 달 무기한 총파업에 나선다는 입장이어서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8살 초등학생을 치고 해외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인이 도피 27일 만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당시 불법 체류자였던 A씨는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승용차로 친 이튿날 본국으로 도주했다가 인터폴의 수배에 자수했습니다. 내일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을 위해서 축구 국가대표팀이 오늘 오후 평양에 도착합니다. 북한의 허가가 없어 취재진과 응원단의 방북도 무산됐고 생방송 중계도 어렵게 되지만 대표팀은 반드시 승점을 챙기겠다는 각오입니다. 네, 뉴스뉴스 2부 이어가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전 특수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중심으로 한 2차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부의 명칭이 46년 만에 반부패 수사부로 바뀌고 서울중앙지검과 대구, 광주지검 등 3곳에만 남게 됩니다. 조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재판을 앞둔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5번째로 소환 조사하면서 신병 처리 방향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예, 자, 1차 검찰개혁 방안이 발표된 지 엿새 만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겁니까? 네, 조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2차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특수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먼저 조 장관의 말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검찰개혁의 도약대가 되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발표에서 조 장관은 46년 동안 이어져 온 특별수사부의 명칭을 반부패 수사부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또 반부패 수사부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구, 광주지검 3곳에만 두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수원, 인천, 부산, 대전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해 형사부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부패부의 업무는 검사장 지정 사건이 아닌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와 중요기업 범죄 수사 등으로 구체화합니다. 사무기구 개편은 내일 국무회의 의결 직후 시행할 예정이지만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제정해 장시간 조사나 심야 조사를 제한하고 부당한 별건 수사 금지, 출석 조사 최소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개 소환 전면 폐지와 전문 공보관 제도 도입 등 대검찰청 의견을 반영해 피의 사실 공표 금지 방안을 이번 달 안에 확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 감찰 규정도 검찰 공무원 비위 발생 시 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1차 감찰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번 달 안에 완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조국 장관이 이렇게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조 장관 일가 의혹 수사는 이번 주 분수령을 맞았는데요.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조금 전부터 또다시 불러서 조사하고 있다고요? 네, 검찰은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부인 정경심 교수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 교수는 이미 4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건강 문제로 일찍 귀가하거나 조사보다는 조서 열람에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아직 충분히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정 교수를 또다시 불렀습니다.
추가 조사 이후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법원이 한 차례 기각한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해서 추가 혐의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조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첫 재판 절차도 시작됩니다. 가장 처음으로 법원 심리를 받게 된 인물은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입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가 직접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의 사건 기록 열람 복사 거부로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며 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아직 날짜가 바뀌지는 않았는데 재판부가 정 교수 측 요청을 받아들이면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 의혹 주요 인물인 오촌 조카 조범동 씨의 첫 공판 준비 기일도 오는 25일 열립니다. 본격 법정 공방을 앞두고 검찰은 사문서 위조나 사모펀드는 물론 웅동학원과 증거인멸 의혹 등을 파헤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당정청이 검찰개혁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여야가 검찰개혁을 조속히 합의해서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은 조국 구하기에 불과하다면서 비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국회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어제 당정청 협의회가 있었고 오늘 검찰개혁 2차 그 방안도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 이 검찰개혁 추진 방안에 대해서 여야 공방이 계속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죠. 네, 먼저 여당인 민주당은 검찰개혁은 국가 1호 과제라며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특히 오는 29일이면 이 사법개혁 법안에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 요건을 충족한다며 남은 15일 동안 야당과 이를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 상정된 검찰 사법개혁 법안도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뒀다면서 이 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에 회답을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야당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지금부터 남은 15일 동안 여야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법 처리를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이 반면 한국당은 기어코 독재의 길로 가겠다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 정권이 다른 야당과의 합의까지 어기면서 공수처를 만들려는 이유는 조국 장관 수사를 무산시키려는 술수라고 주장했습니다. 황 대표는 대통령이 끝내 조국을 품에 안고 독재의 길로 간다면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까지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범법자 조국 지키기와 이 정권의 친문 독재에 맞서서 전방위적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바른미래당도 어제 검찰개혁 방안 발표를 거론하며 당정청이 모두 나서 조국 구하기를 제도화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만약 여당이 조 장관을 명예퇴진시키기 위해 검찰개혁을 서두르는 거라면 그 생각을 고치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조국의 명예퇴진을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조국 장관을 하루빨리 해임시켜서 조국이란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대통령부터 구해야 합니다. 선거법 개정보다 사법개혁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여당 제안에 대다수 야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전 11시부터는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도 이어졌는데요. 원내대표들은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논의를 이번 주 수요일 오후 2시 30분에 이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국정감사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어디를 특히 주목해서 봐야 합니까? 네, 이번 주 첫 시작부터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여야 충돌이 거셌습니다. 이 앞서 오전 10시부터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번 서울중앙지법 국감에선 조국 장관 일가를 둘러싼 수사와 관련해 이 법원의 영장 발부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 앞서 지난 9일 조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야당이 특히 거세게 반발했는데요. 한국당은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판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맹공을 펼쳤지만 민주당은 재판 독립 침해라고 맞서며 여야의 난타전이 이어졌습니다. 이 고성과 반말이 오가는 이 여야의 팽팽한 대립 끝에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은 1시간 만에 정회되며 파행을 빚기도 했습니다.
또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 한국당 등 야당이 MBC가 정부 편향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는 질의를 쏟아냈습니다. 또 서초동 집회 참석 인원 보도와 MBC 보도국장의 TBS 프로그램 출연에 대한 의원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청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선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서울시 산하의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의혹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또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가 서울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에 참여한 배경을 놓고 야당의 집중적인 질의가 또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최근 조사를 거듭할수록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청와대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조국 장관 거취 논란에다 일본의 수출 규제, 속도를 못 내는 북한 비핵화 협상까지 세 가지 악재에서 벗어날 적극적인 타개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나쁜 국정수행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리얼미터 지난주 조사에서 긍정평가는 41.4%로 가장 낮았고 부정평가는 56.1%로 제일 높았습니다. 나쁜 평가가 14.7%포인트나 높은 것 역시 취임 이래 최대 폭입니다. 지지도 자체도 안 좋지만 대통령의 몇 차례 검찰개혁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못지않게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부정적 평가는 계속 확대되고만 있습니다. 청와대가 상황 관리에 실패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조국 장관이 발표할 추가 검찰 개혁안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가 본인의 거취 논란의 중대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통과 역시 야당 설득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음 주 이낙연 국무총리의 일왕 즉위식 참석도 일본 수출 규제가 100일 넘게 이어지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완전한 원상 회복까지는 긴밀한 대화가 더 필요하지만 한일 양국의 대화 수준과 폭을 넓힌다는 점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지부진한 북미 비핵화 대화의 진전을 위한 촉진 역할 역시 국정 지지도 회복을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문 대통령이 DMZ 국제평화지대 구상을 제시했지만 북한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등 지금은 우리와 직접 소통 의사가 없다는 점이 한계라서 창의적인 해법이 필요한 때입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중단 없는 개혁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검찰개혁 성과 내기를 최우선 과제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철도노조의 경고 파업이 오늘 오전 9시에 종료되면서 열차 운행이 단계적으로 정상화됩니다. 코레일은 지난 11일 오전 9시부터 사흘 동안 이어진 철도노조의 파업이 마무리되면서 KTX 등 여객 열차 운행은 오후부터, 화물 열차는 내일부터 정상화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전철은 첫 차부터 대부분 정상화됐고 KTX는 오후 6시 이후, 일반 열차는 저녁 10시쯤 완전 정상화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파업 참여 노조원 가운데 교대 근무자들이 오늘 오전 9시부터 차례대로 복귀해서 단계적 운행 정상화가 이루어지면서 열차표 구하기가 평소보다는 다소 어려울 전망입니다. 어제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었죠. 형제 사이에 일어난 살인 사건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오정곤 기자. 네, 전주지국입니다. 예, 자 형제 사이에 일어났었던 살인 사건 어제 주요 뉴스로 다뤄졌었는데 우선 사건 개요부터 좀 설명을 들을까요? 네, 사건은 지난 금요일입니다. 11일이죠. 오후 4시 10분쯤 일어났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58살 형이 49살 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살해했습니다. 당시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보면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인데요. 시장 통해서 남성 2명이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형의 손에는 흉기가 들려 있는데 동생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검은 옷이 형이고요. 파란 옷이 동생입니다.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르는데 흉기에 찔린 동생이 바닥에 쓰러지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주위에서 달려와서 지혈을 하고 심폐소생술도 해봤지만은 결국 소용이 없었고 동생은 숨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에 따르면 동생 부인과 조카도 당시 주변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동생을 숨지게 한 형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예. 자, 이런 비극적인 일 어떻게 하다 일어난 겁니까? 자, 들어가 보면 결국은 돈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우선 경찰 관계자 그리고 주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로또 당첨이 됐는데 그 당첨 금액의 일부를 동생 집을 사줬다고 그래요. 아, 예. 진짜 그 형이 생활이 좀 사업이 좀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준 집 동생 집으로 담보대출을 받은 것 같아요. 아, 예. 근데 이제 그 대출금에 대한 금융 이자가 좀 느리다 보니까 동생이 좀 이렇게 형이 참지 못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전화치 내가 죽이려고 갖고 왔다고 하나 갖고 왔다고 그래. 엄마, 지 동생을 죽이려고 왔다고 그냥 가지고 왔다고. 네, 그러니까 로또 당첨금으로 동생 집을 사줬고 나중에 예.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 이자 때문에 다툼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데 이자가 네. 얼마나 되길래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까? 예, 이자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는데요. 예.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형과 경찰의 말을 종합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형이 수년 전에 로또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첨금 가운데 일부를 형제들에게 나눠줬는데요. 동생에게도 돈을 나눠줬고 동생은 거기에 돈을 보태서 집을 샀다고 합니다. 이후에 형은 정읍에서 식당을 열었는데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장사가 잘 안 돼서 경영이 악화가 됐고요. 그래서 결국 형은 자신이 구입 자금을 보태준 동생 집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전해지는 바로는 대략 4,600만 원 가량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당이 어렵다 보니까 이자가 대략 20여만 원 정도였는데요. 이 20여만 원도 연체되는 상황이 계속 벌어졌고 예. 그래서 은행의 빚 독촉 때문에 동생과 형의 다툼이 잦았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전화로 그런 다툼이 있었고요. 험한 말이 오갔고 격분한 형이 전주로 와서 욱하는 마음에 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라고 지금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살인 혐의로 형에게는 구속영장이 바로 신청됐는데 지금 구속됐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이 돼서 어제 오후에 영장 실질심사까지 열렸습니다. 결국은 어제 오후 늦게 형 구속됐습니다. 전주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는 혐의가 소명이 됐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면서 형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결국 로또 당첨금까지 동생에게 주면서 나눠 가졌던 우애 좋던 형과 동생의 운명은 한순간에 달라졌는데요. 형은 살인범이 돼서 지금 구치소에 수감되는 처지가 됐고요. 동생은 차가운 죽음으로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지구에서 YTN 오점곤입니다. 네, 경남 창원에서 8살 남자아이를 치고 해외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인이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올라와서 6만여 명이 동참할 정도로 국민적인 공분을 사던 사건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일단 카자흐스탄인 오늘 아침에 송환이 된 거죠? 네, 뺑소니 사고를 내고 해외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인 20살 A씨가 오늘 아침 8시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됐는데요. A씨는 지난 9월 16일 경남 창원시 용원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8살 장모군을 치어 심하게 다치게 한 뒤 아무런 조치도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는데요.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빠져나간 것도 모자라 범행 다음 날 우즈베키스탄을 통해 고향인 카자흐스탄으로 도피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장군의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뺑소니범을 잡아달라는 글을 올리며 알려지게 됐는데요. 6만 5천여 명이 청원에 동참하는 등 국민적인 공분을 샀습니다. 우리 경찰이 인터폴 공조를 통해 수사망을 계속해서 좁혀오자 A씨는 결국 자국 경찰에 범죄 사실을 털어놓았고
경찰은 법무부와 외교부 등의 협조를 받아 A씨를 국내로 송환하게 됐습니다. 경찰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경찰청, 법무부, 외교부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계속 피의자를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결국에는 자수하게 되었습니다. 네, A씨는 도주 경위와 사고 인지 여부, 장군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우리 취재진의 질문에 한국말을 할 줄 모른다며 카자흐스탄 말로 답변했는데요. 경찰은 A씨가 체포 이후 피해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국내 송환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A씨의 누나가 보호 수감 중인 점이 자수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A씨의 친누나는 현재 불법 체류 혐의 등으로 우리나라에 보호 수감 중인데요. 친누나가 잡혀있는 상태에서 한국 경찰의 수사망까지 좁혀오자 A씨가 결국 자수를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인터뷰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누나도 이 사건 계기로 이제 불법 체류자가 밝혀져서 좀 법무부의 보호 상태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부담을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A씨는 곧바로 경남 진해경찰서로 신병이 인계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를 인지했는지와 도주 경위, 음주 등 추가 혐의점은 없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키워드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2차 검찰개혁안 발표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정치권 반응은 어떤지 김영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차재훈 부산 가톨릭대 교수 두 분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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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검찰개혁에 모두 속도를 내는 이런 모습입니다. 조국 장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에는 끝을 보겠다 이런 각오인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본격적인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여러분들과 함께 완수하고자 합니다.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은 헌정 역사상 가장 뜨겁습니다. 당면한 현안이자 제 소명인 검찰개혁에 집중할 것입니다.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라는 각오로 검찰개혁의 방향과 시간이 정해졌지만 가야 할 길은 멉니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 합니다. 끝을 봐야 합니다. 끝을 봐야 합니다. 저는 검찰개혁의 도약대가 되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없다. 검찰개혁의 끝을 보겠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오늘 2차 검찰개혁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내용이 특수부 폐지를 통한 권한 축소. 이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강조했듯이 검찰개혁의 핵심적인 게 비대화된 검찰의 권력 구조를 어떻게 축소시키느냐라는 문제 아닙니까? 그중에 핵심이 특수부에 대한 축소 그리고 직접 수사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수사부가. 별건 수사 관련된 또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제도화되느냐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검찰개혁은 이제 크게 국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공수처법 설치는 검찰이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검찰 수사권과 관련된 부분은 얼마든지 대통령령의 개정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조국 장관이 얘기하는 검찰개혁 개혁안은 바로
뭐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검찰청의 사무기구에 관한 예. 규정을 이제 바꾸는 문제인데요. 역시 핵심은 특수부를 축소시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명칭을 반부패 수사로 이제 바꾸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만 이제 다음에는 없다. 예를 들어서 예. 이번에는 반드시 이루겠다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럼 그동안 그렇게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했다고 한다면 예.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이제 다음 달 9일이면 반환점을 도는데, 그럼 그동안 왜 이렇게 시급하고 절실한 검찰개혁은 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정권 초반부터 그렇습니다. 진행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국 장관 가족의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왜 지금이냐 이런 시점 논란이 있었는데 아마 이 부분 의식했는지 지금 특별수사부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오늘 그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예,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검찰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지금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바꾼다 하더라도 그 시행 시기 자체를 부칙에다가 조국 장관 수사 일가에 대한 수사가 끝나는 시점 정도로 못을 박는다고 한다면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뭐 염두에 둔 그러니까 규칙 개정이 아니냐는 그런 비판에서는 좀 자유로워질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지금보다 그보다 더 심각한, 좀 나름대로 제가 생각해 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보면 지금 검찰의 직접 수사를 분명히 지금 못을 박아두고 있어요. 예를 들면 경제범죄라든지 그리고 또 그 부정부패 사건, 그리고 선거, 방산비리, 이 공직자에 관한 수사 같은 경우는 여전히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뒀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만약에 그 선거,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그러니까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에는 그럼 지금 검찰 내부적으로 지금 사무 규정을 바꿔서 그 직접 수사를 지금 축소하는 방향하고 법에는 지금 직접 수사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이 부분 간에 충분한, 그러니까 상당한 간극과 모순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그럼 해소할 것이냐.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집권 세력이 직접 검찰의 직접 수사에 대한 이 축소 의지가 아주 강한 만큼 이 부분은 결국은 지금 선거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은 규정을 일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여야 간의 그 정치 협상이 지금 테이블이 열려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다가 올려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러한 그 이 모순을 해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직접 수사를 완전히 다 없앨 것인가 아니면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은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이게 지금 오늘 발표된 검찰개혁안과 국회의 것이 이제 같이 일맥상통해야 되는데 좀 벌어질 수 있다는 이런 우려를 주신 것 같고요. 지금 아마 국회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 앞으로 논의가 진행될 텐데 어제는 또 당정청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당정협의였고요. 어제는 청와대까지. 그래서 청와대의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다 참석을 했습니다. 이 검찰개혁안에 청와대도 좀 힘을 실어주겠다 이런 의지라고 보면 될까요? 뭐 그 의지와 더불어서 몇 가지의 정치적인 그런 방향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읽은 거는 조국 장관을 임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내세웠던 명분은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실제로 조국 장관을 통해서 검찰개혁을 완수하라고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달리 얘기해서 이거는 뭐 정치적인 추론에 불과하지만 이걸 통해서 혹시나 조국 장관이 퇴진할 수 있는 출구 전략용으로 이렇게 당정청이 회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검찰개혁에 완수하는 모습을 보인 다음에 조국 장관이 나름대로 진로를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뭐 그건 추론 차원이지만 그런 식의 이제 저는 이제 감을 좀 받았었는데요. 지금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론의 흐름은 굉장히 나쁘게 지금 정부에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또 하나는 이제 결국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여러 가지 그 사법제도 개혁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명분을 당정청이 모여서 같이 함께 논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최대로 활용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속도감 있게 이 사법개혁안을
상정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당정청이 이례적으로 같이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여당의 출구 전략 아니냐 이 부분. 오늘 뭐 한국당에서도 비슷한 네. 얘기가 나왔고요. 손학규 대표도 이게 조국 장관의 명예퇴진을 위한 검찰 개혁안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의혹의 시선을 당장 보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지금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게 조국 사태, 조국 장관 일가와 관련된 의혹으로 지금 국민 여론이 상당히 양단되고 있는 이런 상황,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조국 장관이 갑자기 아무런 명분도 없이 사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국 장관이 그러니까 사퇴를 만약에 자진 사퇴의 형태를 취한다 하더라도 충분한 명분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국 장관이 그러니까 임명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만약에 검찰개혁이라고 한다면 네.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다시피 절차적 해결을 통해서 사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결국 그 절차적 해결이라는 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완성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일 지금 국무회에서 지금 검찰과 그 사무규정을 바꿔서 여러 가지 검찰의 그 힘을 빼고 그리고 또 이 인권 그 보호를 위한 수사 준칙도 지금 이거 그 법무부 차원에서 지금 개정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여기다가 지금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이 공수처 설치 법안과 예. 그리고 또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이러한 부분들이 국회에서 입법이 완성되는 시점이 아마 늦어도 아마 내달 초까지로 지금 아마 여당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당은? 예, 네. 여당은.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러니까 지금 조국 장관의 그러니까 퇴임을 위한 충분한 출근이 열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검찰 그러니까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 조국 장관의 이 의혹에 대한 국민적 따가운 비판도 있지만 이와 반대로 이 조국 장관 일가와 관련된 문제에서 불거졌던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대세가 돼 있다. 그 흐름 자체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예. 그런 절박감도 이 어제 그러니까 고위 당정 회의를 공개리에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검찰 개혁안 오늘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은 이게 이제 대통령령으로 바뀌거나 법무부 장관령으로 바뀌거나 이런 부분인데 지금 두 분 말씀도 그렇고 앞서 이제 저희가 또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기도 했는데 국회에서 논의되는 이 검찰 개혁안 부분이 훨씬 큰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누차 강조하지만 검찰 개혁은 크게 세 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과 제도를 통해서 비대화된 검찰의 권력 구조를 내려놓는 거, 예.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라든지 기소 독점권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공수처 설치법 이거는 검찰이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오로지 국회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법을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예. 두 번째가 좀 여러 검찰 개혁에서 지금 빠져 있는 게 보면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본 부분 검찰 개혁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지금 얘기하는 뭐 감찰권이라든지 뭐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등등도 있지만 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국 장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대화된 부분들은 이제 국회 차원에서의 개혁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대통령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검찰청장이 아주 독자적이고도 진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강화시키는 데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를 않고 있고 예. 오로지 뭐 법무부의 감찰권을 강화시킨다라든지 이런 거에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다만 저는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됐으면 검찰 개혁이 더 탄력을 받았을 거라고 좀 봅니다. 어떤 조건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시점을 꼭 이렇게 무슨 뭐 이번 검찰청에 대한 대통령령을 바꾼다 하더라도 그걸 꼭 왜 지금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조국 수사가 전부 다 끝난 상황 속에서 지금 얘기한 모든 것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네. 일단 진정성을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 텐데 꼭 이 시점에서 해야 된다는 거는 보이지 않게 간접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개혁을 꼭 왜 조국 장관이 해야 되느냐. 오히려 조국 장관이 스스로 그랬잖아요. 자기는 만신창이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더 훨씬 더 적임자를 골라서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한다면 시점과 내용과 예. 더불어서 누가 주도하느냐라는 이 삼박자를 좀 잘 조화를 이뤘으면은 국민들이 봤을 때 아 정말 국민이 원하는 검찰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구나라는 예. 생각이 들지만 이런 세 가지 모두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뭐 일부 야당에서는 뭐 가짜 검찰 개혁이다 아니면 조국 구학이다
이 중요한 검찰 개혁을 그런 식으로 논쟁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검찰 개혁안에 대한 여야의 시각은 확연히 갈리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국민의 1호 명령이다. 자, 한국당은 대한민국이 조국 공화국이 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는데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한 광장의 열망이 거대한 해일처럼 국회를 향해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서초동에서는 말 그대로 검찰 개혁을 위한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국민의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서 즉시 검찰 개혁부터 회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기어코 독재의 길로 가겠다는 것입니까? 자신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끝을 보겠다면서 끝을 봐야 합니다. 대놓고 검찰을 겁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야당에서는 검찰을 대놓고 겁박한다 이런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야당 입장에서는 뭐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니까 지금 이 검찰의 직접 수사에 대한 사무 규정 자체를 그러니까 내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그 시행 시기를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끝나는 시점에 못을 박는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국민적 의혹을 그러니까 피해갈 수 있다는 측면은 일단 분명히 있는 오늘 것이고요.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특수부에서 지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된 분장 사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이 불소급의 원칙을 지금 적용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무조건 그 검찰에 대한 수사에 대한 압박을 지금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많은 다수의 국민들이 좀 동의하기 힘든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니까 조국 사태와 관련돼서 이 지금 조국 일가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특검과 반칙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로 그리고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의 전격적인 수사 그리고 과도한 수사 이런 부분들로 의해서 불거졌던 이 검찰 개혁에 대한 그러니까 국민적인 또 다른 요구 이러한 부분들은 야당도 수용할 필요는 있는 것이고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집권하던 시절에도 검찰 개혁에 대한 꾸준한 작업들을 추진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그러니까 조국 그러니까 일가의 뭐 보호용이라는 식으로 정치적으로 단정을 하고 모든 것을 거부한다. 이러한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수 지지층들이 상당히 결집하고 있지만 과연 보수 혁신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그것이 바람직한 모습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지지층 입장에서도 의견이 갈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국회에서 입법으로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발을 맞춰 나갈지 이 부분도 굉장히 주목되는데 앞서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공수처법과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 이 법안 처리에 대해서 여당은 일단 선거법 제외하고 이 부분을 먼저 이달 안에 이제 처리하고 싶어하는 것 같고요. 한국당은 이거를 이제 법사위에서 다 잣구 같은 거를 다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시점 문제하고 형식 면제에서 조금 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 지정한 법안은 국회법 85조 2항에 따르면 해당 상임위에서 180일 동안 숙려기한을 지난 다음에 법사위에서 90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자동 부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사위에서 체계의 그 자구 수정의 그 90일을 배제한 상태에서 이번 달 말에 본회의 상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여당의 입장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그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90일간의 법사위에서의 그런 숙려 기간을 거쳐야 된다면은 그게 12월 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시점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처음에 이러한 패스트 트랙을 할 때 여야 4당이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뭐 잘 아시다시피 김관영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한 다음에 후 사법개혁에 대한 그 패스트 트랙에 대한 투표를 하자고 했는데 이것을 만약에 동시에 처리하거나 아니면 먼저 하자. 근데 이것을 만약에
바꿔버린다고 했을 때 그동안 여야 4당의 공조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정의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라는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냐라는 것이 이제 지금 여당이 갖고 있는 딜레마라고 보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빨리 사법개혁의 나름대로의 성과를 내서 그것을 토대로 현재의 지금 꼬인 정국을 풀어보겠다라고 하는 예. 그러한 정치적 의도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뭐 문희상 의장이 이제 정치협상 회의를 이제 주도를 하면서 어떻게 이제 풀어갈 것이냐라는 대숙제를 안기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먼저 그 사법개혁 패스트 트랙안을 지정해서 네.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결코 만만치 예. 않은 과제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그런데 한국당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사개특위도 있었고 예. 그 기간 동안 뭔가 공수처법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네. 그다음에 수사권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안을 내놔서 협의가 됐을 텐데 지금 어떤 안도 내놓지 않고 있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법개혁과 관련된 그러니까 정부 여당의 움직임에 대해서 일종의 그러니까 검찰 장악이라는 생각으로 지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그동안 봐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회 논의 테이블에 전혀 그러니까 동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그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상태에서 패스트트랙법이 올라갔다는 부분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늦었지만 지금 여야 간에 이제 정치협상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상황에서 충분하게 논의의 장이 펼쳐져 있다고 한다면 대화를 통해서 뭔가 타협의 가능성도 저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자유한국당이 지금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갖고 있는 것이고요. 또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근본적으로는 부정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에 대해서는 어떤 식의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생각도 분명히 갖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면적으로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왕 올라와 있는 법안에 대해서 논의의 장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방향이 다르다고 하면은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낼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김병준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뭐 한국당 입장도 입장이지만 이제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뭐 정의당도 마찬가지고요. 네. 지난번에 합의를 할 때 선거법으로 합의를 그렇습니다. 했기 때문에 불만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김관영 의원의 얘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패스트트랙의 한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당시 사정을 좀 잘 아는데 지금 여당에서 10월 28일 날 이 검찰 개혁 법안을 선거법에 앞서서 먼저 처리하겠다. 막 네네.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당시에 검찰 개혁 법안하고 선거법 같이 상정하자. 그리고 선거법을 먼저 상정하겠다. 이 검찰 개혁 법안만 처리하고 선거법이 부결될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네. 소위 먹튀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당시 저도 당시 그 홍영표 원내대표와 협상을 하면서 분명히 이거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 선거법을 먼저 상정하고 그리고 나서 같은 날 상정을 하더라도 표결 순서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합의한 바가 있는데 네네. 지금 어쨌든지 간에 검찰 개혁 법안을 먼저 지금 상정하겠다라고 논의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유감이다라고 생각을 유감이세요? 하고. 네, 김병준 교수님. 그러니까 사법개혁안을 먼저 처리하고 선거법은 먹튀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 정의당도 아마 비슷한 시각일 것 같아서 이렇게 되면 이달 안에 여당 의견처럼 이렇게 사법개혁만 패스트트랙 처리하는 이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아 저는 보이는데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의당을 설득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정의당이 정말 이번 조국 임명 과정 속에서 데스노트까지 갔다가 지금 찬성으로 돌아왔는데 그 핵심은 바로 선거법 개정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정당이라는 건 뭐 실적 추구를 해야 되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의 오해와 비난을 무릅쓰고도 본회의 찬 본회의장을 결단이었다. 했는데 예. 지금 와서 만약에 이거를 깨버린다고 한다면은 저는 뭐 아무리 패스트 트랙을 본회의 상정한다 하더라도 현재 민주당이 갖고 있는 게 128석에다 무소속의 그 친여 무소속 의원 4석을 합치면은 약 한 132석, 135석밖에 안 되거든요. 예. 뭐 과반수 이상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무리하게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일종의 협상을 전제로 한 보이지 않는 전술적 차원에서 나온 말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행동하기에는 뭐 굉장히 어려움이 저는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조금 속도를
낼 것 같은 이런 언급을 기존에 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 그러니까 초월에 예. 그러니까 모임 때도 지난주 초월에 모임 때도 그러니까 문희상 의장이 이달 아니면 내달 초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 본회의에 이 패스트트랙 올라와 있는 사법개혁법안 예를 들면 공수처 설치 그리고 또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뭐 이런 법들을 지금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자유한국당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이제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야 간의 정치 협상 회의가 열리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이 한국당이 사실 원래는 참석하기로 했다가 지금 또 한 발 뺀 상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한국당도 지금 동의하에서 만든 이 예. 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뭐 협상을 통한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정의당의 곤혹스러운 처지를 말씀하셨는데 정의당 입장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이 검찰 개혁에 관한 법들을 그럼 먼저 처리하는 부분에 가면 이 발을 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서 동의한 이유가 뭡니까? 뭐 속내는 선거법 때문에 했다고 하지만 공식적으로 내세운 명목은 검찰 개혁에 대한 동의였거든요. 그리고 또 앞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국 장관 일가와 관련된 이 비판의 여론 못지않게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국민적 요구가 지금 확인된 상태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 민주당과 같은 공동보조를 채워왔던 이 친여 이 야권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의당이 또 나중에 표결에 붙여질 때도 어떻게 할지 이 정의당 선택을 또 한 번 주목해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쨌든 검찰 개혁 그리고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지금 몇 달째 지금 전국에 이슈가 된 이런 상황인데 여론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YTN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자, 10월 첫째 주에 비해서 지난주를 보면은요. 부정평가가 56.1%까지 올랐고요. 긍정평가가 41.4%까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데드크로스라는 거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앞설 때 쓰는 용어거든요. 이 데드크로스가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해서 고착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요. 저 조사를 보면은 이번 YTN이 7월 7일, 8일, 10일, 11일에 걸쳐서 4일에 걸쳐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11일 날 조사 내용이 굉장히 정부로서는 좀 아픈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41.4지만 실제로 일별로 보면 40.4%까지 떨어졌거든요. 저게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대선 때 얻은 41.1%보다도 훨씬 낮은 숫자란 말이에요. 저거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저런 만약에 추세로 간다면 다음 주 YTN 우리 조사에서 대통령 국정 운영 지도가 3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선행지수의 그런 부분들을 보여줘서 더욱더 지금 정부 여당이 굉장히 고심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 흐름은 대통령 국정 운영 수행에 있어서의 데드크로스의 고차와 더불어서 탈민주당의 현상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격차가 0.9%포인트로 완전히 좁혀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조사에서는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라면 이거는 어느 정당이 앞섰다고 보기가 어려운데 하나는 가장 큰 흐름은 중도층의 반란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에서 중도층이 부정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중도층에서는 정당 지지도에서 놀랍게도 한국당의 지지도가 민주당의 지지보다도 역전이 되는 현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큰 민심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지 않나 생각을 좀 듭니다. 지금 정당 지지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과 한국당의 격차가 0.9%포인트짜리 좁혀졌거든요. 그렇죠.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아마 지금 여야의 그 지지율 격차가 가장 근접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1일 마지막 조사인 11일 같은 경우는 여야 정당의 지지율 자체가 역전이 되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이 그러니까 한국당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 뒤지는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10월 11일 하루요? 11일 하루에는 지금 처음인 거죠? 처음이죠. 그 문제는 이러한 그러니까 마지막 날 조사의 결과치가 다음 주 그러니까 조사에 어떠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이 하나의 추세가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야의 그러니까 지지율 차이가 완전히 극명하게 지금 역전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를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국면 자체를 그럼 어떻게 반전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당장은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라는 겁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국정 지지율이 상 근본적인 바뀐 부분이 지난 8월 3주차 그 조사 때부터거든요. 그 바로 직전에 조국 장관에 대한 임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관련 보도들이 나오면서 이 지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고 나서 그 격차가 점점점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국면을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결국 지금 조국 장관의 거취 문제에 대한 이 결정을 내려야 될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그 지지율 1일 변화를 추이를 다시 한번 좀 주시면 그러면 지난주 후반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지금 추이가 벌어진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9일 날은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안 한 거고 10일 날 보면은 유시민 이사장 발언으로 인해서 KBS 기자들하고 이제 공방이 있었던 날이고요. 11일 날은 한겨레 신문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접대 의혹 이 부분을 보도한 날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제 세계에서 어떤 여론이라는 거는 형성되는 기간이 한 2 내지 3일 정도 걸리게 있는데요. 그동안 나와 있는 거는 실은 집권 여당한테 굉장히 악재들만 막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더 나아가서 뭐 일부에서는 뭐 아무리 검찰 개혁의 적임자가 조국 장관이라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조국 장관 감싸기 구하게 나선 것이 아니냐. 특히 이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이제 KBS와의 관계 속에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KBS가 보도를 하지 않고 검찰과 유착을 했다는 부분들을 지적한 거.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다라고 프레임을 바꾸려고 했었던 의도라든지요. 또 KBS 보도 행태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를 했다는 이것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그 개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한다 하더라도 좀 부적절하고 지나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이 되는데 저는 여론조사할 때 최근에 딱 두 개를 많이 봅니다. 서울 지역하고 중도층이거든요. 근데 서울 지역에 이번 조사에서도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한국당의 지지도가 민주당 지지도를 역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에는 34.4고 지금 민주당은 32.5%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의원들이요. 수도권에서 122석 중에서 82석을 차지했습니다. 이제 82석의 민주당 의원들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다음 총선에서 총선이 어렵다고 한다면 지금은 침묵을 하고 있지만 집권당 내에서도 조국 사태와 관련돼서 뭔가 용단을 내리라고 하는 욕구가 분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이제 박지원 의원한테 대신해달라고 하는 말도 뭐 보도되고 있지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은 안 되지만 본인이 얘기를 했으니까 말이죠. 여하튼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집권당 내에서의 만약에 이 내분이 폭발되면은 걷잡을 수 없는 나름대로의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쨌든 중도층 민심의 변화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해주셨는데 지금 박지원 의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박지원 뭐 여당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했는지까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박지원 의원 얘기로는 일부 여당 의원들이 나한테 조국 사퇴를 말하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직접 말 못하는 거는 조국 장관을 그만두라 하면은 경선에서 지고 그리고 말하지 않으면 본선에서 진다. 이런 고민이 있을 것이다. 이제 박지원 의원의 말인데 지금 여당에서도 이런 여론조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앞서 뭐 김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상당히 여당 의원들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과거 그러니까 지금 공천 양상과는 달리 이번에는 그러니까 당내 당원들 투표에 의해서 그러니까 당내 경선 여부가 그러니까 승부가 갈린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그러니까 집권 지지층 내에서는 상당히 조국 장관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이 다수의 민심대로 그러니까 말을 못하죠. 그러나 그 지금 다수의 흐름을 그냥 무시했다가는 본선에 나갔을 때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고심이 클 수밖에 없고 바로 그런 차원에서 박지원 의원이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내가 부탁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설득력 있게 와닿는데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지금 여야의 정당 지지율이 역전되고 그 대통령의 지지율 자체가 40% 선이 무너질 경우에는 아마 여당 내에서 아마 이
조국 장관 해법에 대한 이 조속한 해결의 몰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조국 장관 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일본 수출 규제 문제라던가 비핵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뚜렷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서요. 이 부분이 다음 주에 좀 주목이 되는데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그 1월에 즉위식에 참석한다 이렇게 좀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이 뭔가 성과가 있으면 지지율 반등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 일단 왜냐하면 24일 동안 총리가 일본 왕 즉위시에 취임을 하는데요. 여야 모두 무슨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왕이 즉위를 하면서 그동안 경색됐었던 한일 관계를 좀 바꾸자라고 하는 거는 명분을 가질 수도 있고 우리도 그와 관련돼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는 그런 자세를 보인다고 한다면 이 한일 관계 문제가 일단 복원이 되고 있고요. 지금 OECD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그 지표 중에서 대한민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여러 나라 중에서 아주 나쁘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1%대 경제 성장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또 좀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SLBM 문제를 포함해서 북미 협상은 지금 교차 상태에 빠져 있고 한일 관계는 저렇게 경색돼 있고 이거를 다 풀기 위해서는 정말 대통령이 혼심을 다해서 정치력을 발휘하면서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는데 그 출발점은 이제 여튼 저튼 시든 간에 결국은 조금씩 그 우리가 만약에 조금 동떨어 생각한다면 대통령의 시간이 다가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대통령이 만약에 결단을 못한다고 한다면 이제 조국 장관도 이렇게 검찰 개혁에 대한 것들을 완수한다고 생각한다는 차원에서 뭐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또 분기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어쨌든 조금 전에 이제 이낙연 총리 일왕 즉위식 참석 얘기를 했는데 그 끝나고 나서 아베 총리하고 회동을 추진할지 이게 이제 성사가 될지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인 사안인데 이렇게 되면은 강제징용 판결 이후에 그 최고위급이 만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보도를 보면 지금 아마 이 지금 이런 그 즉위식에 아마 상당히 그러니까 외국 기빈들이 많이 오신다고 그래요. 한 50명 정도 하고 지금 아베 지금 총리가 지금 개별 회담을 지금 예정해 두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이낙연 총리하고도 개별 회담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뭐 김민규 교수님이 상당히 좋은 성과가 있길 저도 뭐 바랍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결과는 그렇게 낙관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이 지금 그 어느 정도의 상당히 그 낙관적인 결과를 예상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미 이낙연 총리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갔을 것인데 그렇지 않은 걸 본다고 한다면 이낙연 총리가 일종의 이 그동안에 양국 간에 좀 속에 담아뒀던 이야기를 좀 서로 털어내놓고 일종의 해결을 모셔갈 수 있는 단초를 만드는 그런 쪽에 좀 더 그러니까 방점을 찍고 방위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쨌든 지금 이낙연 총리는 뭐 알려졌다시피 상당히 지일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그러니까 도쿄 특파원을 오래 했고 그리고 또 아베 총리하고도 개인적인 연이 상당히 있다고 그래요. 아베 총리가 그러니까 평의원 시절에 한국에 와가지고 같이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상당히 서로 간의 그러니까 정치적 현안을 주고받고 서로 도와주는 그런 관계였다고 한다면 이러한 개인적인 인연들을 바탕으로 해서 양국 간에 뭔가 해결의 실마리를 만드는 그러한 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나루히토 일왕이요. 의회에 한일 관계를 풀 수 있는 명분을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는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만나서 잘 교척이 되면 11월 달에 우리 부산에서 아세안 특별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거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봤으면 좋고 정말 좋은 결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좀 말씀드립니다. 네, 뭐 일본 일왕은 아베 총리하고 다르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사과 인색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뭐 한 걸음에 다갈 수는 없을 것이고 지1파죠. 이낙연 총리가 일단 가서 뭔가 한일 갈등의 해결의 단초라도 좀 마련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김영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9호 태풍 하기비스가 일본 열도를 강타한 뒤 구조 작업과 복구 작업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집계되는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태풍으로 인한 사망자가 34명, 의식을 잃은 환자가 5명, 그리고 실종자가 2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상자는 총 192명이며 이 가운데 24명은 중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명피해 집계는 계속 진행 중이어서 사망자나 실종자 수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런데 결국 또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폭탄을 동반한 태풍 중심부가 후쿠시마 원전 지역을 지나가면서 방사성 폐기물이 유실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실된 방사성 폐기물의 행방을 현재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방사성 폐기물 유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후쿠시마현 다무라시입니다. 다무라시 측은 방사성 폐기물 임시 보관소에 있던 폐기물 자루가 인근 하천인 후르미치 가와로 유실됐다고 밝혔습니다. 초강력 태풍 하기비스의 영향으로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리면서 보관소에 있던 방사성 폐기물 자루가 수로를 타고 강으로 흘러들어간 것입니다. 후르미치 가와는 중간에 다른 강에 합류하며 태평양으로 이어집니다. 폐기물 자루는 모두 약 2,700개, 이 가운데 모두 몇 개가 유실됐는지, 유실된 폐기물의 양은 얼마나 되는지 다무라시 측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루에는 원전 사고 후 오염 제거 작업에서 수거한 풀이나 나무 등이 들어있으며 자루 한 개당 무게는 수백 킬로그램에서 1.3톤에 달합니다. 폐기물은 일련 번호와 함께 내용물을 기록해 놓은 상태. 그러나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의 태풍에 대비한 유실 대비가 약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습니다. 다무라시 측은 하천 일대를 긴급 수색해서 유실된 자루 중 일부만 회수하는 데 그쳐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회수한 방사성 폐기물 자루에서는 내용물이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시 측은 설명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와 관련해서 이 폐기물의 공간 방사선량이 시간당 1마이크로시버트 이하라고 보도했습니다. 흉부 액선 촬영 시에는 보통 50마이크로시버트 노출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폐기물이 하천으로 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5년 9월 동일본 지역에 폭우가 내렸을 때도 유출되는 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네, 시리아 북동부 쿠르드 지역을 침공하고 대규모 공세를 펴고 있는 터키에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앙숙 관계에 있던 시리아 정부와 쿠르드족이 손을 맞잡은 건데요. 모두 이종수 기자입니다. 시리아 북부 도시 하사케 시민들이 시리아 북부를 침공한 터키군 저지를 위해 시리아 정부가 군을 배치키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환호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리아 TV는 시리아 정부군이 터키군과 맞서 싸우기 위해 전선에 이미 배치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عن بدء تحرك الجيش العربي السوري لمواجهة العدوان التركي في الشمال السوري. أعيد لك تحديدا هذه المعلومات التي وصلتنا للتو فيما يتعلق بالآن. 쿠르드 당국은 시리아 정부가 터키와의 모든 국경지대를 따라 군대를 배치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시리아 정부와 쿠르드족이 터키군 저지를 위해 힘을 합치기로 하면서 터키의 시리아 내 군사작전은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미군 지원으로 시리아 내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 국가 IS 격퇴에 큰 공을 세운 쿠르드 민병대는 터키의 대규모 공습과 포격을 받으면서도 전투기나 대공무기가 없어 밀리는 처지였습니다. 터키는 쿠르드 지역 침공 이후 닷새 동안 쿠르드 마을 24곳을 점령하고 쿠르드 민병대 450여 명을 사살하거나 생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터키군 공습으로 민간인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피란길에 오른 난민만 13만 명. 이들 가운데는 머물 곳이 없어 벌판 한가운데서 지내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أنا عندي 4 أولاد بنتين وصبي يعني لوين بدي أروح لوين بدي أروح من هالقصف لوين بدي أروح بس خبروني. 터키의 쿠르드 공격으로 혼란에 빠진 사이 이슬람 국가 IS 대원 가족이 억류된 캠프에서 800명 가까이가 탈출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국사청에 대한 2019년도 국교육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주 알죠? 소주 어느 거 즐겨 마시는지 모르지만 처음처럼
이게 일본 술입니까? 한국에서 만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한일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지자 이 일본 술도 아닌데 일본 술이다 이렇게 허위사실 유포하면서 처음처럼에는 일장기가 붙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친일기업 롯데 처음처럼 손절하고 진로 이집어를 갈아탔습니다. 이거 누가 뒤에서 조정하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이 국세청이 건전한 주류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관리 감독해야 되는데 나는 이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편성해서 특정 기업 죽이는 거 이거는 국세청이 나서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도에 벗어난 이러한 시장 왜곡 행위는 전체 주류산업 발전에 저의 의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공장이 강원도 강릉에 있는 건 알고 있죠? 예, 수업철 공장이. 이 불매운동을 벌임으로 인해서 처음처럼 엄청난 지금 손해를 보고 있어요. 매출이 일본 불매운동 이후에 40% 감소했고 강릉 공장의 가동률도 32%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고용 인원도 21명이 지금 줄었습니다. 이 처음처럼이 강릉 합동 양조장에서 시작해가지고 주식회사 경울로 넘어갔다가 이게 두산그룹으로 넘어갔다가 2009년에 롯데로 편입이 됩니다. 이 처음처럼이라는 이름도 롯데에서 지은 게 아니고 두산이 운영할 때 지은 거예요. 두산이 운영할 때. 그런데 이게 뭐 처음처럼 그 시제를 말이야 좌파 학자의 그 시제를 썼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게 이 우파에서도 좀 잘 안 먹어요.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상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남북 축구 얘기부터 좀 해보죠. 우리 축구 대표팀 베이징에 도착을 해 있고 잠시 뒤에 이제 평양으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서울에서 평양까지는 거리상 뭐 차로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 아닙니까? 네. 195km 정도가 되는데 우리 선수들 현실의 벽 때문에 이틀에 걸쳐서 지금 평양에 들어가는 과정을 그러니까요. 겪고 있습니다. 예. 태국 전사들 잠시 뒤에 베이징에서 비행기에 오르게 되는데요. 항공기는 지금 중국 항공으로 알려졌고요. 4시 20분에 결전지인 평양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늦게 인천공항을 출발을 해서 베이징에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축구 팬들이 저렇게 나와서 선수단을 환송을 했는데 이번에 방북 원정 경기를 앞두고 선수단 단체복도 저렇게 새롭게 마쳤습니다. 네. 뭐 용맹스러운 백호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왼쪽 가슴에는 이제 태극기가 달렸고요. 예. 등에는 또 영문으로 코리아가 새겨져 있는 것도 예전에 못 보던 그런 모습입니다. 벤투 감독의 어제 출사표 한번 들어보시죠. Não temos qualquer tipo de problema físico até agora com nenhum dos jogadores, que é o mais importante. E agora trata-se de fazer mais treino. 네, 뭐 얘기한 대로 우리 선수들 몸 상태가 다 건강한 상태로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중요한 말이고요. 그런데 이제 경기가 열리는 곳이 북한이잖아요. 좀 긴장감도 돌 것 같은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아시다시피 북한이 지금 유엔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입 물품도 제약이 상당히 많고요. 가져간 개인 물품은 또 빠짐없이 가지고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또 미국 상표인 대표팀의 유니폼 같은 경우도 경기가 끝난 후에 흔히들 이제 선수들끼리 이제 나눠서 이제 서로 교환을 하는데 예. 북한 선수와는 교환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안 되는군요. 예. 휴대전화는 아예 지금 베이징 주한 대사관에 선수들 맡겼다고 하고요. 출국 전에 주의점에 대해서도 방북 교육을 또 모두 함께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29년 만에 지금 열리는 아주 특별한 그런 원정 경기인데 선수들 아무래도 신경 써야 할 게 다른 때보다 아주 많습니다. 환경도 낯설 텐데 그래도 경기에만 집중을 해서 반드시 이겨서 승점 3점을 챙겨오겠다. 이렇게 선수들이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 선수들은 지금 앞에 있는 경기에 준비하고 있고 북한전을 잘 준비했고 또 저희가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블릿 PC나 휴대기기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거기에서 좀 버틸까 고민을 좀 했는데 뭐 책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잘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선수들끼리 얘기할 시간도 좀 더 많이 생긴 것 같고. 네. 김영곤 선수 네. 굉장히 긍정적이네요. 근데 휴대폰도 안 되고 뭐 책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답답하기도 할 것 같긴 한데 축구 팬들한테도 깜깜이 이 축구 경기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선수들만 가고 네. 뭐 취재진도 못 들어가고 중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평양에 가는 우리 취재진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 그리고 응원단도 들으셨겠지만 이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 막판까지 지금 말씀하신 생중계 부분은 에이전트를 통해서 협상은 하고 있는데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고요. 지금 오전까지 상황으로 보면은 지상파 에이전시를 통해서 내부에서는 뭐 안 되는 것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계권료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래도 체제 특성상 생중계가 부담스러운 그런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이제 가부 답변도 없이 아예 이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북의 어떤 그 판문점 선언이라든가 평양선 이런 거에 네. 있어서의 이행에도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정부가 더 답답한 모습이고요. 예.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그 정부의 무대책을 비판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경기가 내일 오후 5시 30분에 지금 열리거든요. 경기 상황을 이 21세기 지구촌 시대에 문자를 전송받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그러니까 상황이 중계는 볼 수 없고 중간중간 스코어만 문자로 전송받아서 그거는 이제 그걸 전하는 AFC가 권하고 그쪽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예.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21세기인데요. 자, 이런 우리의 답답한 상황하고는 달리 유럽 국가 취재 기자는 또 방북이 허용됐어요. 네, 독일 기자인데요.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예. 또 다른 한 종목 명입니까? 네, 독일 기자는 이제 한 명이 그렇게 예. 신청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다른 종목 국제 대회의 외신 기자 입국도 문제 없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평창 올림픽 당시만 해도 북한 응원단도 대규모로 또 오지 않았습니까? 경기 예. 외적인 어떤 문화 행사도 여러 차례 또 열렸었고요. 그런데 북한 요구 때문에 이번에 선수단 규모도 우리 선수 25명을 포함해서 스텝까지 전부 55명만이 지금 평양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불과 1년 만인데 전혀 다른 분위기로 지금 바뀐 경직된 남북관계 그런 걸 보는 것 같아서 약간 네. 또 안타깝기도 합니다. 조금 답답하긴 하지만 결국 경기를 잘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북한 대표팀의 전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 피파 랭킹을 먼저 보면은 우리가 네. 피파 랭킹이 37위거든요. 근데 북한이 지금 113위에 올라 있습니다. 뭐 객관적인 전력 차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 대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원정 경기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승리를 지금 낙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달 평양에서 열렸던 레바논과 1차 예선 경기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저 경기에서 북한이 2대0으로 이겼어요. 이때 정일관이라는 선수가 혼자 2골을 넣었습니다. 예. 역습도 아주 뭐 빠르고 슈팅력도 아주 좋아 보였는데 또 두 번째 골을 그 어시스트한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한광성이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지금 유럽 그 유벤투스 2부 리그에 속해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도 우리 선수들이 조금 조심해야 할 그런 선수입니다. 무엇보다 신경 쓰이는 게 경기가 열리는 이 김일성 경기장에서 2004년 이후에 15년 동안 북한이 여기서 열린 경기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최소한 비겼다는 얘기죠. 예, 선수들이 파악하고 있는 북한 선수들의 전력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공격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다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다 빠르고 역시나 카운터가 좀 강하고요. 그리고 뭐 한광선 선수가 좀 뭐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네, 내일 경기가 이제 끝나게 되면은 대표팀은 다음 날이죠. 16일 오후에 베이징을 떠나서 17일 새벽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어쨌든 경기 굉장히 주목되고요. 볼 수는 없지만. 프로야구 소식 짧게 마지막으로 네. 좀 알아보죠. SK와 키움의 가을 야구 플레이오프 1차전이 오늘 저녁에 열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2년 연속 지금 플레이오프에서 맞붙게 됐는데요. 두 팀이 오늘 1차 지난해에도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맞붙어서 5차전까지 가는 명승부를 펼치지 않았습니까? 2년 연속 지금 플레이오프 대결인데 오늘 저녁 문학에서 1차전 경기를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플레이오프 1차전 승리팀이 한국 시리즈에 올라간 게 29번의 플레이오프 중에 23번이었습니다. 확률로 따지면은 80%
80%에 가깝죠. 79.3%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두 팀 1차전 선발로 지난해와 또 똑같이 선발 투수를 올렸습니다. SK가 김광현 그리고 키움이 불이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근데 이 두 선수가 모두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어요. 둘 다 홈런 2개를 맞고 강판이 됐는데 글쎄요, 올해는 이 재대결이 어떤 결과 가져올지 궁금하네요. 네, 자 오늘 스포츠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희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늘은 쾌청하지만 날씨는 무척 서늘합니다. 밤사이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공기가 부쩍 더 선선해졌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7.3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교했을 때 3도가량이나 낮고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나오실 때는 보온에 신경 쓴 옷차림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내륙 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요. 밤사이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 지역에는 1cm 안팎의 첫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에도 종일 서늘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18도, 대전이 20도, 광주 21도, 부산 24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7도가량이 낮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점점 내려가겠는데요. 특히 수요일인 모레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인 8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이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요즘인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월요일 뉴스앤 이슈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에 노종면의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